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 풍성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냈죠? 그럼요. 저는 2023년 제 1순위 목표로 올해는 제 이름으로 된 논문을 게재하는 게 목표라서 또 그 목표를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김 과장도 뭐 어떻게 잘 지냈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오늘 또 무슨 컨셉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그 백제 왕궁터에 딱 갔다 왔거든요. 야, 거기 딱 가가지고 발을 딱 내딛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는 전생에 백제 왕이었던 게 분명해요. 제가 봐도 전생에 왕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우왕좌왕, 부왕부왕 이러잖아요. 저기 내가 새해는데 이거 안 꺼내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혼날래? 자중하겠습니다. 예. 네, 전생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오늘 한번 수백 년, 수천 년 전 과거와 만나볼까요? 그렇다면 드디어 제 전생의 그 왕국을 오늘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그 귀한 유물들을 단 1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수습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가슴 아픈 사건이죠. 이집트에서 발굴 요청을 받을 정도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수중문화재 발굴 기술 역시 선진국들과 나란히 어깨를 겨루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문화재 발굴, 그 안에 어떤 과학,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땅속에 묻혀있는 유적을 발굴해서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연구하는 문화예청의 이성균 연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닷속에서 문화재를 찾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양기용 학예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해 12월에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산 앞바다 고군산군도 해역에서 고려청자, 분청사기 같은 귀중한 유물들이 무더기로 발굴됐다고 하더라고요. 군산 앞바다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올해도 300여 점이나 발견됐습니다. 5m 정도 내려가 바닥을 덮은 갯벌을 파내니 반쯤 묻힌 흰 그릇이 보입니다. 삼국시대 토기와 고려청자, 조선 백자, 중국 도자기와 숫돌까지 지금까지 발견한 유물만 570점에 이릅니다. 군산 앞바다를 지나다 침몰한 선박에 실렸던 화물로 추정됩니다. 그 과거의 유물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서 빛을 볼 수 있는 건 우리 두 분처럼 문화재 발굴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하고는 그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근데 들어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문화재 발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연평균 한 1,700여 건 정도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90% 정도가 건설공사를 하기 전에 실시하는 발굴 조사고요. 네네. 매장문화재법에 따르면은 건설공사 전에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게 제출이 되어야지 건설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잖아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그 수많은 보물들이 바다에 묻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1970년대부터 이제 해양유물 발굴이 시작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수중문화재는 고선박 16척, 그다음에 총 10만여 점의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땅속의 문화재 발굴 비해서 저희 수중문화재 조사는 방법도 어렵고 발견하는 신고 부분도 어려워서 네. 아직도 여전히 바닷속에는 보물들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갯벌이 있는 태안 앞바다나 아니면 전라도 지역의 서해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이제 항로를 통해서 개경이나 한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조들이 아무래도 선박 항해 운항이 많았고 워낙 조류가 세고 그다음에 침몰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네. 침몰선도 여전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역이 많이 이루어졌던 그곳을 따라서 유물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그야말로 이제 숨어 있는 아직 찾지 못한 이 금은 보화 덩어리, 보물 덩어리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영화 보면 그 왜 그 배 안에 금은 보화들 있잖아요. 돈도 많이 나오고 혹시 그 어떻게 좀 이렇게 찾은 거 있으시면 저랑 같이 좀 이렇게 반띵
항상 조사를 나가거나 제가 수중보가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쵸. 실상은 어두운 바다에 들어가서 네. 도자기 아니면 배에서 나오는 나무 덩어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진짜 없습니다. 태도 싹 바뀌는 거 보세요, 아니, 진짜. 새해에는 좀 뭔가 투잡을 좀 떠보려고 그랬는데 네,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냥 김 그런 과장의 불손한 생각을. 김 과장이 그냥 충실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뭐 금은보화는 없더라도 우리 역사를 밝혀줄 귀중한 자료들이 묻혀 있으니까 그것만큼 귀한 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문화재 발굴하면 뭐 고고학자라든지 발굴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서 이렇게 호미 같은 거 가지고 땅 파는 모습 어릴 때 TV로 참 많이 봤었거든요. 네. 맞아요. 좀 여럿이 모여 앉아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막 그죠, 땅 그죠. 파고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랬던 기억들이 좀 나는데 모습들이. 네. 아니 실제로는 이 현장 탐사를 할 때 과학적인 기법이나 장비가 좀 많이 활용이 되나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 IT 강국답게 첨단 기술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 특히 이제 유적에 대해서 3D 스캐닝을 해서 네. 실제 유적이 분포하는 상황들, 또 구조물들의 양상들을 디지털 자료로 바로 구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것을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래픽으로 유적을 복원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그 드론을 사용해서 항공 라이다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주 공산성처럼 큰 유적의 경우에 네. 드론을 띄워놓고 그 숲을 우거진 데까지 다 뚫고 지나가서 지표면의 형상까지도 다 기록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수중 발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만은 그 지중 레이더 탐사라고 해서 땅 속에 전류나 전자파를 쏴서 유적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서 그 양상을 네.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미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중문화재 발굴은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해서 사실상 위험한 상황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심에 따라서 이제 발굴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번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하루에 2번 내지는 최대 3시간 정도만 잠수를 할 수 있어서 레이더 장비나 소나 같은 장비들을 이용해서 최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이제 발굴 조사나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님 잘 들으셨죠? 예.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리 역사의 환생에도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아이 뭐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사실은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럼 뭐가 중요하죠? 아이 자 일단 다들 자세 좀 바로 하시고 자 지금부터 1300년 전 화려했던 그 백제 시대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갑니다. 저쪽이구만. 김 과장님, 겨울인데 뭐 캐러 가신 거예요? 아이 무슨 소리세요? 저는 오늘 1300년을 거슬러서 과거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쪽이 아니군. 저쪽이구만. Let's get it. 매서웠던 한파를 뚫고 찾아간 곳. 그곳에는 이미 저보다 먼저 온 분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요. 거기 밟으시면 안 돼요. 이 주인공의 등장에는 언제나 시련이 따르는 법이지요. 소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디아나 환스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면 1300년 전의 보물을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도성의 중심성인 부도산성 발굴조사 현장입니다. 예? 아니 백제의 수도라면 여기가 왕궁터라고요? 와, 정말 백제 왕궁터라고요? 맞습니다. 이 문헌에는 백제 사비성으로 불렸던 곳인데요. 최근 왕궁터였던 흔적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죠. 이쪽에 있는 게 그 와적기단의 흔적인가요? 예, 지금 이번 조사에서 와적기단 건물지가 총 2동이 확인됐거든요. 여기서 잠깐 와적기단이란 기와 조각을 쌓아 만든 기단인데요. 백제 왕조의 핵심 건물터에서 확인되는 특징적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와적기단은 최대 20단 가까이 남아 있어서 보존 상태도 아주 좋다고요. 근데 연구사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유구랑 유물들이 백제 시대건 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죠? 부도산성에서는 백제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유구가 다 확인되거든요. 네. 잘 보시면 여기 아래 토층, 여기 토층, 이 층위가 보이시죠? 흙 색깔이나 이런 게 다른 게 보이시나요? 오, 보여요, 보여. 아우 역시 우리 대표님 눈도 좋으셔. 층을 나눈 다음에 가장 아랫게 먼저 오래됐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이 기와를 보면 아무 문양도 없고 여기 보이는 이 기와들은 우리가 백제 시대 기와인 걸 알 수 있고요.
잘 보시면 여기에는 다이아몬드 문양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거를 능영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와는 통일신라 시기에 나오는 기와입니다. 여기 검은 층까지 위에 올라가면 여기 기와 보이시나요? 여기도 문양이 있죠. 네. 이 기와는 물고기 뼈 모양이라고 해서 어골문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건 고려 시대 기와의 특징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죠. 와, 진짜 다 다른데요? 자, 그런데 그때 제 눈에 포착된 의문의 선들. 지금 그 페인트 색깔들이 좀 다르잖아요. 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하얀색 선도 있고 그렇죠. 여기 노란색 선도 있고 네. 파란색이나 빨간색 선도 있죠. 네. 예, 이런 선들은 그 유구의 시기를 말합니다. 보통 나오는 유구는 하얀색으로 칠하는데 예. 지금 저희는 백제시대 유구는 하얀색, 통일신라 유구는 파란색, 그다음에 고려 조선시대 유구는 빨간색, 그다음에 훼손된 곳은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대가 전부 다 이 유구가 다 발견된다는 거잖아요. 뭐 아무데나 다 파면 되겠네요. 아무데나 파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전 조사를 합니다. 먼저 문헌 자료도 검토를 해보고요. 이 지역 주변에서 어떤 유적이 조사됐나도 확인해보고 요즘은 항공에서 라이다 측량이라는 과학적인 방법도 사용해서 지표면 조사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땅 속에 파보지 않고 지하 물리 탐사라는 또 방법이 있거든요. 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하 속에 어떤 유구가 있는가도 먼저 확인한 다음 유적이 있을 만한 곳을 선정해서 조사를 합니다. 발굴 지역을 선정했다면 한 곳을 잡고 정밀 시구에 들어가는데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트렌치 조사입니다. 이 유구의 정확한 위치와 분포 범위, 밀도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방법이죠. 그럼 김 과장님도 한번 직접 조사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근데 제가 연장도 갖고 오긴 했는데 요걸로 어떻게 하면 아니요. 요거는 조금 넣어두시고요. 아, 이거 안 돼요? 예, 아, 예. 제가 따로 이렇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 연장이 또 있군요. 장갑과, 예, 소미입니다. 오, 드디어 인디아나 환스 되나요? 땅이 생각보다 좀 단단하긴 하네. 그죠, 단단하죠. 네. 사실 살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살 떨려. 아, 그러게 조심조심해야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야? 이게 돌인가? 이거 아까 봤던 그 문이 아닙니까? 문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얘도 기와입니다. 오, 대박! 이 시기는 네. 백제로 봐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백제 시대 지금 유물을 발견을 했어요. 보이시죠? 저 유물 발견한 남자예요. 이제 여기서 나온 유물들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출토된 유물의 보금자리인 수장부로 가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와. 완산. 아니, 네. 나왔다. 부소산성. 예. 방금 전에 저희가 지금 있던 그 현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봤던 그 현장에서 나온 유물들, 그 국가기록 유물들이 여기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부도산성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지금까지 보고된 유물이 한 4,000여 점 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국여사 구간에 원형 집수시설을 발굴조사했는데 네. 그 집수시설 안에서만 나온 유물이 네. 평까지 살펴보면 한 8,000점 정도 됩니다. 8,000점이요? 발견된 유물들은요, 이 재질별로 보관 온도나 습도가 다 달라서 각각 보관되는데요. 자, 특히 목기의 경우는 주변 환경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뤄집니다. 목기나 칠기는 출토되자마자 노출되기 시작하면 말라가면서 점점 쪼그라들거나 칠이 벗겨지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제 보존 처리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나요? 그 복원 과정은 말이죠. 잠깐만. 네. 네. 그 짝으로 가면 이 유물은 부소산성에서 발굴된 목재 그릇인데요. 출토 당시에는 훼손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목칠기의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 출토된 목칠기의 경우에는 목재 재질이 많이 약해져 있고 그 위에 있는 칠들이 많이 또 변형이 된 상태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유물은 칠편이 많이 없어지고 목질부도 다 결손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복원해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유물의 제조 방법과 재료 분석을 토대로 복원을 진행, 원형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유물의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의 훼손이 없어야 되는 거겠죠. 비파괴 조사는 일단은 유물의 손상 없이 내부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문화재들은 손상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해서요. 저희는 이런 비파괴 조사를 통해서 내부 구조를 보고 또 특히 이러한 CT 조사를 통해서 3차원적으로 형상을 봐서 당시의 제작 기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얘가 며칠 전부터 좀 뭐 잘못 먹었는지 배가 아프다고 배탈이 난 것 같아요. 네네. 확인이 가능할까요? 아,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진짜 병원 같아요. 우리 꿈돌이 괜찮겠죠? 과연 우리 꿈돌이의 진단 결과는? 우와, 연구사님 진짜 꿈돌이 그 내부가 다 보이네요. 네. 속까지 다 보이죠? 아 대체 꿈돌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연구사님? 집게인데요. 네? 집게요? 네. 큰 걸 먹었네요. 아니 꿈돌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집게를 삼키면 어떡하니? 앞으로 제발 이런 거 좀 먹지 마. 꿈돌이 고생했네요. 이러한 비파괴 조사는 유물의 이물질 정도와 형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2015년 발굴된 금동보살입상. 발견 당시에는 흙에 덮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고요. 출토될 때 이미 이 두껍게 흙이 부착되어 있었고 그 밑에 부식 화합물이 굉장히 두껍게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금층 같은 경우에 부식 화합물 위에 굉장히 약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서 조금씩 제거하는 과정 중에 잘못 건드리게 되면 금 도금층이 파손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흙투성이 유물이요. 빛나는 금빛 유물로 재탄생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수많은 발굴 유물들. 과거의 오랜 시간들이 땅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너의 모습을 빨리 보여줘. 응? 네, 우리가 몸 안 좋을 때 엑스레이 찍어서 병원 가서 상태를 확인하곤 하잖아요. 네. 문화재도 이렇게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거 몰랐네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가면서 이 문화재 발굴부터 보존, 복원까지 그야말로 뭐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왔는데 특히나 이 인디아나 환스의 어떤 도전 정신과 모험심을 그냥 한바가지 불타오르게 만든 이 부소산성. 들어보니까 이 부소산성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백제는 수도를 2번 옮기거든요. 맞아요. 네. 공주에서 부여로 옮긴 거는 538년이고 네. 660년까지 122년간 수도로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수도로 옮기기 전에 중요한 기관 시설들이 미리 좀 만들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부소산성입니다. 보통 왕은 그 왕성 안에 있는 왕궁에 거처를 하게 되는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변에 산성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왕성 주변에는 산성을 만들었는데 이 부소산성이 그런 산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투하는 산성과는 다르게 왕이 거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중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소산성 안에는 절터도 있고요. 아까 보셨던 그 기와를 기단으로 만드는 이런 건물들도 있죠. 그런 건물들은 부여 안에서도 정림사지나 군수리 사지처럼 정말 품격 있는 건물들에만 있는 그런 기단 시설이거든요. 예. 아마 중요한 건물의 익스테리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해서 실제 부소산성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기능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밝혀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엄청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뭔데요? 아니, 인디아나 환스가 아니라 인디아나 준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인디아나 준스? 네, 여기 계신 이성준 학예연구관님이 보통이 아니에요. 뭔데? 도대체 뭔데요? 자, 아까 우리가 백제 왕릉 무덤을 얘기했잖아요. 이 백제 왕의 한 명으로 추정되는 인고를 두 손으로 직접 발굴하셨다고 합니다. 에? 아 정말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2018년에 네. 익산에 있는 쌍릉이라고 하는 백제 왕릉에서 인고를 수습해서 그 인골의 주인공이 아마 과학적으로 그 실제 존재했던 소동설화의 주인공 무왕의 뼈가 아닐까 하는 결론을 냈죠. 무왕? 네. 무왕이요? 그 사실 이 무덤은 1917년에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단지 13줄의 내용하고 사진 2장, 뭐 도면 2장이
공식 기록의 전부였고요. 그 이외에는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유청이 당시에 좀 미비했던 이런 조사들, 미진했던 조사들을 다시 추진하면서 100년 만에 무덤의 문을 열었고 예. 저희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뼈들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신의 해부학 교수님들과 같이 그 인골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예. 또 역사적인 배경도 같이 연구를 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60, 70대 남성의 인골이고 또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었었고 뭐 넘어져서 골반이 좀 골절된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백제 무왕의 뼈가 맞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드셨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했고요. 이게 진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정말 1%의 수수께끼까지 완전히 풀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땅속 문화재 발굴과 함께 수중, 물 안에 있는 문화재 발굴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바다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뭐 앞서서도 얘기하셨지만 땅속의 문화재 발굴과는 또 방법이나 절차가 많이 좀 다르겠죠? 저희는 보통 그 해녀분들이나 어민들이 많은 신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나나 그런 지층 탐사기 같은 탐사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탐사선을 타고 바다 쪽으로 가서 조사를 진행하고요. 네. 그 결과 나온 유물들을 이제 가지고 발굴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육상에서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가로 세로 길이 한 10m 너비 길이의 그리드를 설치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제토 조사, 그러니까 계획을 걷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육상에서는 포크레인을 많이 사용을 하죠. 예. 근데 수중에서는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닷속으로. 그래서 저희는 슬러리 펌프라는 걸 사용합니다. 슬러리 펌프? 네. 용어는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해서 개흙들,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개흙을 물과 개흙을 빨아들여서 육상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개흙 안에 있는 유물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토 작업이 끝나게 되면요. 제가 이제 하우징 카메라, 수중 하우징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요. 그건 뭐예요? 그 카메라는 이제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DSLR 카메라에다가 안에다가 이제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카메라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우징 카메라를 들고 직접 들어가서 이제 체계적인 기록을 위해서 3차원 이미지 촬영을 하고요. 또 세부적인 유물 촬영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습 계획에 맞춰서 조사원들이 또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유물을 수습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습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이랑 위치를 다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물 상자나 지퍼백에다 포장을 해서 배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다음 배 위에 올라오면 이제 해양문화재 보존센터로 가서 타령과 그다음에 세척 작업을 거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유물이 되는 겁니다. 연구사님도 직접 바다에 들어가시는군요. 예, 저도 잠수를 배워서 직접 제가 바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 보셨어요? 최대 수심은 28m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수압이 엄청날 텐데요. 네, 압력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m를 들어가면 저희가 잠수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 3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들어가서 빨리 작업을 하고 올라와야 되고요. 뭐 하다가 뭐 상어라든지 이렇게 좀 그럼 무서운 수중 생물들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서해는 상어가 없더라고요. 아, 서해. 다행히. 서해 쪽이에요. 아직까지는 광어나 그런 횟감들만 보았지. 네네. 실제적으로는 상어나 그런 부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우, 저는 진짜 말씀 들으니까 저랑 어쩜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지 고생 많으세요. 일단 끝나고 야쿠르트 한잔 하시죠. 예. 왜냐면 여기 계신 우리 손 대표님이 엄청 부려먹어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그냥 몸이 성한 데가 없어가지고 사실 산대 처리할 뻔. 아이고, 옆에 계셨구나. 출장 가기 싫다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여력이 되면 뭐 사랑하는 그 박대리도 같이 보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제가 또 별명이 아시잖아요. 출장 가기환. 예. 그런데요, 문화재 발굴 역사에서 또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도굴이거든요. 맞아요. 도굴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가 허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적을 파헤쳐서 유물만 꺼내서 하는 절도 행위가 되겠죠. 네. 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발굴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서 유적을 조사하고 역사적인 가치를 기록에 남기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도굴이 많았고요. 그런 것들을
그 행정관서에서 잘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국가 지자체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실제 도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도굴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일본인인 가루베가 있습니다. 많이 가루베. 들어봤어요. 네, 가루베는 일제 강점기에 공주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요. 네. 당시 일제는 유적이 많은 평양시나 경주시 부근으로 발굴 조사를 많이 했고요. 백제 유적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루베가 그걸 이용해서 이제 공주 지역에 대한 발굴을 많이 진행했고요. 가루베가 조사한 고분만 738개에 이릅니다. 혼자서 그거를 계속 그것만 찾고 다녔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루베가 이제 송산이 6호분에서 유물을 팔았는데 당시에 이제 20만 원, 지금 현재 가치로 하면 50억. 네? 50억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가서는 이제 백제통으로 불리면서 활약을 했고요. 아이고. 네. 그런데 이제 가루베가 송산이 고분에서 이제 발견하지 못한 무덤이 있습니다. 아, 나 그거 그 역사 시간에 그거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네. 삼국시대 고분 중에서 왕의 이름을 알 수 있게 된 왕릉입니다. 유일한. 유일한.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김 과장님 전생에 왕이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앞쪽이라가지고 온조왕 시절 약간 우왕좌왕이었어, 우왕좌왕. 근데 당시에 이 무령왕릉이 이 가루베의 눈에 띄었다면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수많은 유물들과 또 유적 자료들이 우리 눈에는 만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다행스럽게도 가루베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잠들어 있다가 한참이 지난 1971년에 무령왕릉이 발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령왕릉 발굴 당시에 큰 화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영왕릉은 일단 알려지지 않은 무덤이었고요. 네. 그 사적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수로를 파다가 갑자기 벽돌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 발굴된 유물들이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알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줬고요. 또 그걸 통해서 국립공주박물관이 설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안에서는 실제 문영왕과 문영왕비의 그 치아, 이빨도 발굴이 되고 보관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나무로 만든 관, 일본에서만 나는 토나무가 있는데 금송이라고 합니다만 네. 그 관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당시의 국제 교류의 양상으로도 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도자기들, 이런 유물들이 다 문영왕릉 안에 들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영왕릉 발굴 조사라고 하면 항상 좀 회자되는 것은 졸속 발굴이다. 네. 아니면 한국 고고학계의 좀 오점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하루 만에 발굴을 다 끝냈다고 얘기가 되고 하루요?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주변이 잘 통제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또 언론의 취재 과열도 커서 발굴 조사단에서는 이 유적을 잘 보존하면서 발굴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좀 판단을 했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지만은 그 당시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문영왕릉 발굴을 계기로 우리가 그 발굴 조사할 때 다양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과학 기술을 접목하는 이런 발굴들의 시초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발굴이라는 오명을 비록 쓰기는 했지만 백제 문화의 정수를 보여준 위대한 발굴이다. 이 사실은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찬란했던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위대한 발굴이 또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이 진흙이 그냥 한 바가지 있는 물웅덩이에서 거대한 용이 몸을 이렇게 비틀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백제하면 떠오르는 유물이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금동대학로일 텐데요.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3년 부여에 능산리 고분군의 방문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발굴을 진행하던 중에 진흙의 흙 구덩이 속에서 나왔습니다. 발견 당시에 뚜껑과 몸체는 분리되어 있었지만은 온전한 상태로 잘 남아 있었습니다. 받침대는 용으로 만들었는데 생명의 근원인 물을 상징하고요. 이 용이 연꽃으로 장식된 몸체를 받치고 있습니다.
뚜껑에는 산신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산악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뚜껑의 윗부분에 향이 피어져 나가는 부분에는 봉황 한 마리가 천상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금동대학로를 제작한 기술적인 위대함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당시의 예술적인 또 철학적인 이런 백제인들의 1400년 전의 그 미적 감각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금동향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밀랍으로 모양을 만들고 조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겉에 그 진흙을 발라서 틀을 만들고요. 그 안에 청동을 부어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청동을 부어서 주조하는 이 기술은 아마 100번 했으면은 99번 정도는 다 실패했을 겁니다. 그런 백제의 기술을 가지고서 모양을 만들고 또 거기에 입체적으로 산악의 모양이나 뭐 물고기, 악어 이런 것들을 같이 새겨 넣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금으로 금박을 입혀서 금동의 향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밀하고 자세하게 또 현실과 이상을 표현했던 이런 그 향로는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동아시아의 최고의 걸작입니다. 이 금동대향로는 왕실 묘역으로 알려져 있는 능산리 고분 바로 옆에 있는 절터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이 능사라고 불리우는 이 절은 왕의 명복을 빌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국가의 사찰이었습니다. 이 능사에서는 창왕 13년, 567년이죠. 창왕의 누이인 매영공주가 사리를 공양했다는 기록이 돌에 새겨져서 나왔습니다. 이 절에 목탑이 있던 곳 바로 땅속에서 나왔는데요. 창왕은 백제 위덕왕의 생전의 이름이고요. 성왕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성왕은 백제의 재도약을 꿈꾸면서 538년 부여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475년 고구려에 의해서 함락되었던 옛 수도 서울을 탈환하려고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신라와 동맹을 맺어서 결국에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백제의 옛 땅을 회복을 하는데요. 백제는 신라와 협약을 맺고 다시 탈환한 이 지역에 대해서 신라와 나누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고 모든 땅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당시 태자였던 창이 이에 격분해서 신라 공격을 주장했고요. 아버지였던 성왕이 태자의 뜻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백제는 신라와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고전하고 있던 태자를 격려하기 위해 성왕이 5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터로 가다가 신라의 매복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되죠. 이때 전투에서 사망한 백제의 군사들이 29,600명이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백제로서는 매우 치욕적인 상황이었고 또 위대한 왕을 잃었다는 슬픔 속에서 왕의 무덤을 짓고 옆에 절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그때 만들어졌던 백제의 보물이 바로 금동대향로입니다. 660년에 당나라가 사비도성을 침공해서 백제를 멸망시킬 때 누군가가 이 백제의 소중한 보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진흙 속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발굴 당시 동아시아의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백제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한 금동대향로. 문화재의 발굴이 왜 필요하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 소중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령왕릉이나 백제 금동대향로처럼 정말 우연한 발견이 커다란 역사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가 수중문화재 발굴에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배를 발견하게 된 게 이제 신안선이라고 합니다. 신안선. 네. 뭐 전남 신안에 있는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했는데요. 네. 1970년대 어부의 신고로 1976년부터 1984년까지 11차례 일어서서 이제 발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중국 원대 선박이고요. 길이가 33m, 폭 11m. 그래서 화물 적재량만 해도 260톤에 달합니다. 그래서 14세기에 중국에서 출발을 해서 일본 하카타로 가는 배였는데 신안 앞바다에 침몰을 해버린 거죠. 네, 거기에는 도자기 25,000여 점 하고요. 그다음에 동전 28톤,
그다음에 자단목이라고 하는 게 천여본이 나왔습니다. 자단목이 뭐냐면 이게 중국 남부 광둥성에 이제 분포하는 거고요. 왕이나 황제들이 사용하는 향이나 가구를 사용할 때 쓰는 목재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배들의 그 규모도 규모고 안에 들어있는 뭐 도자기 포함해서 다양한 유물들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침몰된 배를 인양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인양을 해요? 네, 맞습니다. 신안선이 이제 개흙에 묻혀 있다 보니까 전체를 통째로 인양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729개로 선체편을 쪼개서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씩 지상으로 옮겼습니다. 그 중에서 497편을 가지고 이제 복원 작업을 시도를 했고요. 목재 나무 하나하나에 이제 인양 날짜와 그다음에 위치를 기록을 해서 나중에 이제 실측도를 위해서 이제 지상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5분의 1 크기의 신안선 모형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걸 기본 자료로 해서 발굴부터 선형 복원까지 작업까지 하는데 무려 28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그럴 법하죠. 와, 네. 진짜 오래 걸린다. 신안선 전체가 이제 보존 처리는 완료가 돼서 전시를 했지만 아직도 보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요? 네. 왜냐하면 729개의 선체편 중에서 일부만 지금 복원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나머지 부분은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원히 잠들 뻔한 과거의 시간들이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또 과학기술의 발달로 하나둘씩 깨어나고 있는데요. 올바른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한 앞으로의 여정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영상 메시지를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어떤 질문들이 도착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집을 짓다가 땅속에서 문화재처럼 보이는 조각이나 물건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중요한 문화재면 포상금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박준우입니다. 문화재를 발굴할 때 보면 그냥 돌인지 문화재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데요. 전문가 선생님들은 딱 보면 아시나요?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죠. 집을 짓다가 문화재처럼 보이는 거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그 발견 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유물을 습득하게 되면은 그 관할 지자체에 내 유물을 습득했다고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유물들이 국가가 보관 관리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저희 문화재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네, 현재 제도에서는 저희가 땅 속에 문화재가 있을 만한 곳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집을 짓겠다고 그 허가를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은 지자체에서 여기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되니까 확실히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집을 지어야 된다고 안내를 해드리죠. 그래서 현행 제도에서는 집을 짓다가 우연히 그 문화재가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확률상. 네네. 다 이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사전에 조사를 해서 문화재 훼손이 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 과장님이 발견한 이 기와 같은 거 만약에 진짜 발견했다고 하면 얼마 정도? 아까 기와 말씀하셨죠? 와적기다. 네네. 이거 아까 봤던 그 문이 아닙니까? 문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얘도 기와입니다. 제가 백제 시대 지금 유물을 발견했어요. 그거는 우리 그 어린이들이 교육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증? 네. 들으셨죠? 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아주 그냥 우리 귀여운 꼬마 친구가 소품도 직접 준비하면서 질문을 주셨는데 문화재 발굴하다 보면 귀한 건지 아닌지 딱 보면 감이 오시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2021년도에 태안 청포대 해수욕장에서 조간대 발굴을 했을 때인데요. 네. 저희가 아무리 시구 조사를 해도 유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탐신봉이라는 T자형의 형태에 있는 걸로 이제 바닥을 찌르면서 유물을 확인하는 작업까지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르신이 뭐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당시에는 물이 이제 들어오기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나갈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위험하죠. 네. 예, 제가 직접 한번 찔러봤는데 정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일반 돌과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허겁지겁 바로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죠. 급하게 정말 팠는데 거기에서 회오리 모양과 용의 얼굴과 용의 비늘이 나왔습니다. 조각되어 있는 게 나왔는데요. 작년에 이제 전체적인 발굴 조사를 해서요.
저희가 이제 조선전기 왕실기와 왕실 장식기와인 취두의 완형을 처음으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와, 역시 전문가라 감이 다르신데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문화재와 관련한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알쏭달쏭 궁금증들 두 분께서 명쾌하게 해소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뉴스 검색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소식을 많이 듣거든요. 반가운 소식을 또 하나 들었습니다. 뭡니까? 김 과장님, 예. 태양과 파라오의 나라 하면 어디죠? 그 이집트죠. 그렇죠. 이집트는 예. 갑자기 왜요? 뭐 어디 여행 가세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에서 우리나라 발굴 기술이 빛을 보게 됐다라는 오? 얘기를 들었어요. 대박.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2022년 1월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화재청과 이집트의 문화재청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신전을 발굴하고 복원하는데 우리 문화재청이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 뭐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고고학의 어떤 그 레벨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벽을 좀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 나눈 것처럼 우리가 발빠르게 IT 기술도 접목을 하고 또 국가 중요 사적지에 대해서 중장기 프로젝트를 세워서 발굴을 하던 이런 노하우도 있었고요. 또 그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우리 국립문화재원에서 해외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축적이 돼서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 그런 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하는데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잖아요. 네. 거기서도 인정받는 우리나라 기술이라니 진짜 어깨가 으슥한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엔 바다로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의 그 수중 문화재 탐사 기술은 어떤 수준인가요? 네, 우리나라 수중문화재 탐사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사실 수중고고학이라는 게 예산이 많이 들고 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학문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장비들이 표면 공기 공급 장비인 밴드 마스크나 엄블리컬 케이블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조사 선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탐사 장비도 고가의 탐사 장비들을 가지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호주나 뭐 미국 등이나 그런 곳에서 해외에서 많이 저희 발굴을 하러 보러 견학하러 많이들 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수중고고학 훈련센터라는 거를 저희가 건립을 하면서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인력들을 양성하려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후배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문화재 발굴을 통해서 역사의 흔적을 찾는 여정 지금도 뭐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두 분 혹시 이곳만큼은 꼭 좀 발굴 조사를 해보고 싶다 하는 곳 있을까요? 네, 저희 문화재청의 국립문화재연구원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개성, 북한 개성에 있는 만월대 유적을 발굴 참여했었습니다. 만월대? 네네. 왕들이 기거하면서 정사도 보고 또 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왕궁이죠. 그렇죠. 예. 저도 2011년에 거기를 방문해서 한번 봤고요. 그때 개성 시내를 지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우리나라 고대 문화들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북한에 있는 유적들 또 참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간절했었습니다. 정말 가까운 곳인데 갈 수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태안 마도해역이 가장 유명한데요. 보통 태안 마도해역 하면은 고려 조선 시대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 제가 발굴 조사를 했을 때 그동안 찾지 못했던 백제 토기와 백제 기와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알고 있는 태안 마도해역이 고려 조선 시대 유물이 아닌 이제 삼국시대 선박이 있을 가능성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꾸준히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처음으로 삼국시대 선박을 발견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뭐 못다한 말씀이 있을까요? 전해주신다면요. 그 프랑스 하면 루브르 박물관 떠오르시죠? 네. 예, 우리 집 녹화를 하고 있는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대전 인근에도 백제 왕도인 공주 부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국립박물관들에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전시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학생 여러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10월에 매년 백제 문화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좀 가득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 기사님. 네, 수중 고고학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속에 들어가야지만이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모두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희 해양유물 전시관이 지금 목포와 태안에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바다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실감 콘텐츠 내지는 VR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수중 고고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도 거기에서 저희가 발굴했던 아까 신안선, 태안마도에서 나왔던 유물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수중 고고학을 느끼고 많은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